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22일 토요일, 토요일 날은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스페셜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죠.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컨텐츠에 있어서도요,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는 보다 유익하고 보다 재밌고 또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말을 통해서라도 좀 전달력이 최대한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귀만 가지고 듣더라도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해보려고 저는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용어들 중에서 울트라라는 말 아시죠? 울트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데자뷰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자뷰. 어디선가 한 번쯤 있었던 일 같다. 이런 그런 현상들을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울트라라는 말과 데자뷰라는 어, 단어를 가지고 기업 이야기, 증시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울트라, 무슨 데자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다 보면은 지금 증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영을 하고 또 우리 투자라든지 매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니까 지금부터 저하고 차근차근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메가라는 말 있잖아요. 메가시티, 메가박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메가라는 얘기도 역시 많다, 크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에 뭐 예전에는 어떤 가수의 노래가 크게 히트했을 때 빅히트다, 빅히트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했는데 이제 언어들에 있어서도 이 물가만 인플레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들에 있어서도 인플레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야 빅히트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 그래서 좀 더 뭐가 있어 보이고 또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용어 표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빅히트 이런 말보다는 메가히트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메가라는 말은 양보다는 좀 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가박스에는 관람객 수가 많이 와야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것도 그렇고 빅히트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음원의 판매량이라든지 음반의 판매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양보다는 수적인 개념으로 메가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금리 인하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저는 최소한 적어도 물론 이제 작년에도 사실은 저는 작년 하반기 무렵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단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하마스 전쟁이라는 우발적인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돌발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또 2024년도까지 아직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계속 장마감 방송이라든지 주말 스페셜 방송이라든지 저의 뷰를 말씀드리는 기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금리 인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잠깐 시간을 1년 반, 뭐 2년 전, 뭐 이 정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있었었어요. 처음 등장하는 말들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의 반대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제 긴축기였잖아요. 그 기간에는 2년 전 이때는 이제 긴축기였으니까 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막 단행이 되고 있을 때 그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뭐 우리 연준의 의장이 그동안에 그린스펀 의장도 있었었고 또 중간에 버냉키 의장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제넛 의장도 있었었고 지금 파월 의장인데
그저 그 전에 이제 뭐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보통은 0.25%포인트, 0.25%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단위가 그래서 금리는 0.25%포인트 단위로 해서 보통 이렇게 그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물가가 안 잡히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연준 의장들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 대통령들도 바뀌어요. 그린스펀, 버냉키, 제넛 옐런인가요? 제넛 옐런 그리고 그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의장을 맡고 있는 파월 의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뭐 20여 년 동안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이제 제가 이 주식 관련된 저희 스탁119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바뀌어 왔는데 그 중간중간 그 사람이 바뀌었지만 무슨 0.25의 그 암묵적인 그 룰이 훼손이 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물가가 정말 안 잡히니까 미국의 물가가 뭐 8%대, 유럽의 물가도 8%대 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하마스 전쟁까지 벌어지고 또 뭐 그 유가는 물론이거니와 원자재 그다음 곡물 가격까지 폭등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긴축의 강도를 강화한다라는 그런 그 의도성 속에서 0.25가 아닌 0.5%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니까 그거를 뭐 좀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온 말이 빅 스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텝을 크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0.25가 아닌 0.5 이렇게 크게 가져간다라는 의미의 빅 스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니까 0.5가 아닌 0.75%포인트를 뭐 두 번인가 세 번 연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지면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그 경제 그 금리 이런 쪽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무슨 말씀을 자주 들었었습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죠. 자이언트 스텝, 그 거인이잖아요. 자이언트가 거대한 이런 뜻이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빅 스텝보다도 더 큰 스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자이언트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그 빅 이상에서 거대하다, 크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아까 메가라는 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이언트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말들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자이언트가 큰 거야, 메가가 큰 거야 이런 감이 오시나요? 저는 사실은 그 감이 다 그냥 뭐 크다라는 아주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뭐가 뭐보다 더 크다라고 할 때 어떤 말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분명한 구분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0.75%포인트를 자이언트라고 하다 보니까 그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러다가 1%포인트 아까 이제 0.25 0.5, 0.75까지 이렇게 단위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를 한 번에 금리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설왕설래하던 그런 시기에 그렇다면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는데 그 1%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슨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1%포인트를 한 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미국에서 단행이 되지는 않았죠. 현실적으로 현실화가 되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울트라라는 말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다음은 울트라 스텝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를 안 쓰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영어를 국어로 본국어로
네이티브로 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도 그때 한 가지 배웠죠. 빅보다 큰 것이 자이언트고 자이언트보다 더 클 때는 울트라라고 하는구나. 저는 사실은 울트라하고 자이언트가 어떤 게 더 큰 건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금리 인상 그 연준의 정책 과정에서 자이언트보다도 더 큰 거를 울트라라고 하는구나. 이런 그걸 이제 저도 배우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울트라하고 그 데자뷰의 그 용어 관련해 가지고 기업 얘기, 증시 얘기, 경제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트라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저희가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아까 이제 그린스폰 의장 뭐 한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IMF 시대가 있었었죠. 그 IMF 시대를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국 경제 그 역사에 있어서 이제 그 기술을 할 때 IMF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때 그 한보 사태, 한보 기업 그 부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IMF가 이제 본격적인 IMF 그 이제 어떤 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기 때문에 그때를 뭐 이제 대우 사태 한보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대기업 1, 2, 3, 4위 안에 들어갔던 대기업 중에 대우 그룹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뭐 대우 사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때 이제 어쨌든 그 IMF가 촉발이 된 거는 그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뭐 그쪽 동남아 쪽에 그 바트와들 폭락 사태 그게 이제 한국의 원화 폭락 사태 이렇게 이제 원화 하면 그 환율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외환 환율 이런 거하고 관련된 국제 기구가 IMF니까 국제통화기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F로부터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구제금융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MF 시대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뒤에 한 10년 정도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잖아. 2008년도 그 무렵에요. 그 비슷하게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금융 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국면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그 부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 한보 사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미국의 그 IB 굉장히 중요한 IB 선발 IB 중에 그 리먼 브러더스가 있었잖아요. 그 리먼이 이제 파산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리먼 사태라고 부르는 그런 부르는 그 방법이 이제 우리 한국 IMF를 부르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이제 IMF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그 이제 경제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이제 IMF로 이제 한보가 무너지고 뭐 이런 사태가 되니까 요즘에도 뭐 얼마 전에 그 태영 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뭐 이렇게 됐잖아요. SBS 뭐 이런 것들 그 이후에 또 이제 롯데건설도 뭐 조금 위기설이 나오기도 하고 그 PF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경제가 좀 이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이제 그 건설 업체들이 그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건설 업체들이야말로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그 건설 그 시행이든 시공이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금융 부실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면은 건설업체가 이제 파산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이제 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IMF 때 이제 많이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이런 풍경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풍경들이 있었냐면은 그 기업이 좀 위기를 맞고 있는 위기설이 나도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텔레비전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매체 그 광고 매체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도 훨씬 그 텔레비전의 그 광고 효과가 굉장히 그 독보적이고 절대적이었던 그런 시대니까 그 위기설에 있는 건설 회사들이 그 오히려 그 자기 회사들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회사가 저는 건영이라는 회사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건영 아파트
이렇게 흔히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 이제 건영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이제 건영이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그래도 도급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었던 그 회사였는데 이제 그런 위기설이 오니까 그 건영의 텔레비전에 어떤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요 그 IMF 그 무렵에 이제 건물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막 이제 건설업이니까 그런 아파트 같은 건물을 막 짓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그 이제 동그랗게 된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렇게 쇠사슬처럼 돼 있는데 쇠사슬 같은 건데 굉장히 큰 막 철퇴를 맞았다 할 때 하는 그런 그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내치는 그런 광고가 막 이제 나왔었어요. 건영 광고를 할 때. 근데 그 건영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렇게 그 커다란 그런 그 충격이 오더라도 그 건물이 멀쩡한 것처럼 그 건영이라는 그 기업은 업체는 건재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퇴를 맞아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그런 건물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건영이 탄탄하다, 그 건재하고 있다. 우리는 뭐 부실 그 위험이 없다. 막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광고를 막 대대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제 기억으로는 2년도 안 돼가지고 건영이라는 회사는 결국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게 됐죠. 물론 이제 그 건설 업체들도 이제 뭐 건설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 현장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M&A 형태로 해서 뭐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사라졌는데 건영이라는 회사도요. 또 재밌었던 거가 이제 그 당시에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 IMF의 그런 불행한 시절에 그래도 좀 저는 재미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정경련에도 다녔고 기업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건영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건영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농담 반을 섞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제 기억으로는 유원건설이라는 건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유원건설이라는 그 건설이 우리가 사실은 정경련의 동료들끼리 막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유원건설이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걸 보고 어떻게 회사 이름을 바꿨냐면은요.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보다 더 이렇게 크고 탄탄한 거를 울트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울트라 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울트라 건설. 그래서 이제 또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트라 건설. 그러니까 이름부터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건영의 사례를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울트라 하면서 탄탄하다라는 거를 강조하는데 이 회사 또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울트라 건설도 뭐 나중에 결국에는 역사에 물론 이제 건영처럼 단기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버티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울트라 건설이라는 회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울트라라는 용어가 이렇게 강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울트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주말에 좀 지면을 읽다 보니까 우리 시황 관련된 그 경제 기사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울트라 엑셀레이터 자동차 밟을 때 엑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 얘기하면서 그 가속기를 엑셀레이터라고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UA라고 이제 약자로 울트라의 U 그다음에 엑셀레이터의 그 가속기 할 때 그 A를 써가지고 UA 연맹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UA 연맹이요. 자 미국에서요. 미국 기업들이요. 그런데 그 미국 기업들의 UA 연맹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자기들이 나서기 위해서 그런 연맹 UA 울트라 가속기, 그냥 가속기도 아니고 울트라 가속기, 그 연맹을 이제 동맹을 맺었다. 이제 경제적인 동맹을 얘기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제 불만들이 그 AI 그 업체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뭐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그 누구죠? 저기 라마, 그 메타 라마, 뭐 이제 그런 그다음에 오픈 AI도 있고요. 오픈 AI도 있고, 이런 그 이제 AI 그 생성형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걸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그 서버의 호텔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데다가 컴퓨팅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 칩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건데, 자, 이런 그런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MS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그 진짜 AI의 본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실은 하청업체거든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그 부품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하청업체가 더 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AI가 너무 급하게 이제 그 컴퓨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AI의 학습 훈련에 잘 먹히는 그 GPU가 엔비디아 것이 잘 먹혔고, 그 이제 GPU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 가속기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들이 그 AI에 잘 먹히면서 지금 이제 AI만 그 배가 부르고, 또 AI가 불과 며칠 전에 시총 상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그 장마감에 보니까 시총 1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시총 3위로 밀렸어요. 다시 엔비디아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생 시장하고 관련해서 다음 주에 장마감 시장에서 좀 다루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의 이제 대항마로 나서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연맹을 맺었냐면은요. MS, 그다음에 휴레패커드 아시잖아요. HP. 그다음에 예전에 그 라우터 막 이런 그런 라우터라든지 시스템 이런 쪽 네트워크 쪽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 시스코라는 회사. 시스코라는 회사는 한때 MS보다도 시총이 앞서가지고 시총 1위로 올라갔었고 막 시총 2위에 있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지금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죠. 반도체 설계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각자의 그 역량을 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생태계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물론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그 IB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뭐 몇천 퍼센트 올랐잖아요. 몇백 배가 오른 거죠. 그렇게 몇천 퍼센트니까 몇백 배가 오른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일이 이렇게 그 새로운 동맹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뭐 MS도 뭐 이제 거기 MS는 뭐 어차피 시총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회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번에 그 동맹에 들어간 아까 HP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주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그 회사들이 진짜로 개발을 엔비디아에 맞설 수 있는, 엔비디아도 약점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급하니까 잘 작동하는 엔비디아 거를 비싸도 막 몇천억 하는데 그 단위당 몇천억씩 하는데도 울모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또 엔비디아가 그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열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면 엔비디아가 거의 그 마켓 셰어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온다라면은, 그런 시도를 지난번에는 인텔하고 AMD가 한다고 했잖아요. 인텔하고 AMD, 그다음에 네이버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한편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울트라 엑셀레이터 연맹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MS라든지 휴레패커드, HP라든지 그 브로드컴이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이런 그 업체들이 이제 연맹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도 정말 만약에 성공적인 그 대항마를, 그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해낸다라면, 어쩌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그 대체 그 반도체 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오름에서 우리는 목도를 했던 그런 기회가 지금 나열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올 수가 있으니까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마침 그 엔비디아 하면은 엔비디아 동맹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을 하십니까? TSMC 당연히 생각이 나실 테고 우리 한국에 수혜를 입었던 HBM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하이닉스를 생각하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제가 된 데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TSMC하고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죠.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UA라고 하는 동맹에서 TSMC를 선호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HBM도 그 하이닉스의 HBM하고 경쟁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HBM인데 어디를 선호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선호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동맹하고는 좀 그 아무래도 배타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략을 그렇게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삼성전자에는 또 기회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뭐 8만 전자인데 지금 8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 원 정도인데 정말 10만 전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 삼성전자 그 저번에 8만 6천 원, 7천 원 갔을 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꽉 차서 못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로 외국인 지분들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많이 몰리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조금 덜어낸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뭐 그 55% 지분 가까이 있으니까 외국인 지분을 계속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수한 그런 AI라고 하는 그 AI 예외 익셉셔널리즘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외주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지 우리가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AI에 대한 그 예외주의, 익셉셔널리즘이 지금 먹히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게 지금 삼성전자에도 적용이 된다면은 외국인 지분이 55%에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10만 원 전자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울트라라는 용어 관련해 가지고 울트라 엑셀레이터 그 연맹 관련해서 아까 그 나열을 해드렸던 뭐 시스코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그 HP 관련 회사라든지 또는 뭐 이제 그 여타 그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하려고 하는 AI 회사들의 기회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기회 요소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그 울트라라는 용어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울트라라는 용어 말고 또 하나 그 제가 데자뷰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또 엮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데자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데자뷰가 얼마 전에 저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테슬라 고급스럽고 호화스럽고 비싸도 잘 먹혔던 테슬라가 결국에는 그 차량 부분, 전기 차량 부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이나 그 풀 셀프 드라이브 완전 자율주행이나 뭐 그 AI 영역이나 아니면 뭐 우주 산업 이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전기차 영역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중국의 그 바이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BYD라고 하잖아요. 그 바이드라고 하는데 그 BYD가 Be Your Dream. 죄송합니다. Be Your Dream이 아니라 Build Your Dream. 너의 꿈을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왕 누군데 그 BYD 그 회장 그분이 이제 그런 그 이제 모토를 가지고 그 BYD라는 회사를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비아디의
발음이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중국 회사들 중국 이름이 또 저기 영어화돼 있고 이러니까 정말 발음하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가 이제 비아디가 그 이제 저가 정책을 썼잖아요. 누가 그런 저가 정책, 그 저가 전기차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냥 그 테슬라처럼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기차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비싸도 친환경은 약간 비싸더라도 그냥 써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비아디라는 회사가 이제 저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런 테슬라에 충격이 오는 그런 사태가 온 것처럼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울트라 이제 그 연맹 말씀드렸잖아요. UA 연맹이 정말로 그걸 저가의 엔비디아의 가속기보다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울트라하고 데자뷰를 좀 엮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울트라 A 그 연맹에 의해서 마치 비아디가 저가의 전기차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정말로 이번 그 연맹이 엔비디아의 고가라는 그 불만이 있는, 성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라고 하는 결국 하청업체인 엔비디아만 배불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 전방 산업에 있는 그런 원청 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의 불만이 해소될 만한 그런 대체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치 비아디가 테슬라를 그렇게 주가가 붕괴가 되게 400만 불, 아니 400달러 이상 했던 그 주가가 100달러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대항마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엔비디아도 그런 충격에 휩싸일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시총 지금 또 1위까지 올라갔다가 급하게 3위로 밀렸잖아요. 조금 예의주시를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그런 가능성 속에서 우리 종목들은 밸류 체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소부장들이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소부장들이 그 산업에 있어서 대기업 바로 밑에 있는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의 소부장들이 많이 상장을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에 예민하게 또 영민하게 또 그렇게 또 스마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까,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반영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요. 저희 스탁119 채널의 역할이고요. 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당연히 하셔야 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속기라는 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속기라는 말이 사실은 과학에서도, 아까 이제 자동차에서 엑셀레이터를 가속기라고도 하지만 과학 용어에서도 가속기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일례로 여러분들 레이저 있잖아요. 이 형광등 같은 것은 저렇게 불빛이 저 멀리까지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레이저를 쓰면은 저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빛들도 이렇게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서로 간섭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간섭 효과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이렇게 이 파장과 파장이 모아지게 영향을 준다면은 보강 간섭이 되고, 만약에 파장하고 이쪽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쪽 파장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이 효과가 아래쪽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효과를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데, 보강 간섭이 계속 이렇게 쌓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장이 계속 증폭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인해서 레이저가 저렇게 멀리까지 쏘아지는 레이저가, 레이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피부 미용된 APR 이런 회사들도 그렇고, 그런 레이저 종목들도 어쨌든 지금 산업의 중심에 있으니까, 원리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보강 간섭의 원리에 의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그렇게 증폭이 될 수가 있다. 빛이 증폭이 될 수 있다. 그런 원리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그 진공 공간에서 그 어떤 그 파장들이 막 그렇게 겹쳐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공간 이런 그 안에다가 그 파장을 쏘아주는 그런 공간을 가속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우주 테마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과학 용어로서 가속도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쓴 책이 증시 테마하고 관련돼 있는 책이죠. 어떻게 알았고 누구의 통찰인가. 제 책도 양자역학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간섭 효과, 보강 간섭, 이런 뭐 상세 간섭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재미있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제 책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보시는 분들이야 책 그 서점에서 뭐 구입하셔도 되지만 뭐 이런 이 책을 저는 학생들한테 선물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혹시 그 선물용으로 10권 이상씩 좀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유튜브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홍보라기보다도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날씨 더운 날 이렇게 유튜브도 찍으려고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제작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그 여러분들 후원하실 수 있도록 저희 그 후원 자율 계좌가 아마 이 방송 하단에 안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호응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유튜브를 더 좋은 방송을 꾸준하게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빨리 눌러주셔서 지금 220명 선에서 정체가 돼 있는데 빨리 300명 올라가야 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날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